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FSD의 이용료를 월 199달러에서 99달러로 50%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판매의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서 테슬라는 직원의 10% 이상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 공장의 임시 직원 300명도 해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그 밸런스는 생산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나 부품 공급의 어려움 때문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테슬라 주주들에게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조 원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의 그 복원을 요청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그 주주들에게 보내는 그 서한과 증권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6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2018년에 승인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을 다시 투표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그 일론 머스크에게 성과에 따라서 총 560억 달러 규모의 스톡옵션 등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을 2018년 이사회 결정과 주총을 통해서 승인했지만 그 델라웨어주 법원에 의해서 무효화가 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그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하는 안건도 주주 투표로 올렸습니다. 그 도이치뱅크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189달러에서 123달러로 내리면서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15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도이치뱅크의 그 로스너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모델2 출시를 포기할 경우 향후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2026년 이후의 수익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 격화 심화로 모델2의 생산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즈너 애널리스트는 신차가 없다면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더 많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로보택시가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려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델2의 출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메타가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3 기반인 AI 비서의 초기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이번에 사용될 그 AI 비서는 앱 검색창에 내장돼서 사용자들이 무료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메타 사용자들은 AI 비서를 통해서 휴가 계획이나 레스토랑 추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전문적인 이메일 작성 방법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를 사용하는 12개국에서 먼저 출시할 예정인데 현지 시각 목요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커버그는 이와 관련해서 메타 AI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지능적인 AI 비서라고 강조했습니다. TSMC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넘어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TSMC의 그 웨이저자 CEO는 3나노와 5나노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정체를 상쇄하고 있다고 말했고 AI 칩 수요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확인해 줬다고 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 역시 긍정적이어서 196억 달러에서 204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2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스마트폰 관련 매출은 16%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TSMC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파운드리의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SMC가 컨퍼런스 콜에서 약 20%로 잡은 올해 파운드리 성장률을 10%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했는데 AI를 제외한 자동차, 스마트폰, PC 교체 수요가 정체된 탓입니다. 이에 그 파운드리 시장의 경고 등이 커지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8%가 늘었고 순이익도 78.7%가 늘었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도 2억 6,960만 명으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료 회원수 성장과 가격 정책에 힘입어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성장했다고 밝혔고 광고 기반 회원을 늘리고 광고주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진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넷플릭스는 내년 1월부터 가입자 수와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에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10%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 업체의 점유율 증가에 의한 중국 판매 부진이 원인입니다. 매출 부진의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습니다. 한편 애플은 애플 캠퍼스 확장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 이외의 시장을 찾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를 그 대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은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예상을 2배에서 3배 넘어선 보조금 금액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또한 그 마이크론에도 61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이 받는 보조금은 인텔의 85억 달러, TSMC의 66억 달러, 삼성전자의 64억 달러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UAE의 국영 AI 기업인 G42에 1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G42는 자사 AI 애플리케이션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그 GPU를 180만 개 확보할 계획인데 이는 그 예전보다 조달 규모를 3배나 늘리는 것입니다. 세계 반도체 노광 장비 시장을 독점한 ASML의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의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21.6%가 감소했고 순이익도 37.4% 감소했습니다. 1분기 그 신규 수주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61%가 하락한 36억 유로인데 이는 그 시장 전망치인 54억 유로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삼성전자나 그 TSMC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미래 반도체 수요를 예측해서 장비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신규 장비 주문을 미룬 것은 여전히 반도체 재고가 쌓여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는 AI 칩에 대한 뜨거운 그 수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모바일용 칩 등 전반적인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가 초기 단계 임상시험에서 수면 무호흡증 치료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2년간의 그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 티르제파티드가 수면 무호흡증 심각도를 최대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르제파티드는 젯바운드의 그 브랜드로 체중 감량과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그 GLP-1 계열의 의약품입니다. 이로써 그 GLP-1은 당뇨병 치료제를 시작해서 비만, 지방 간염, 심부전증 등 그 용도가 무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AMD는 AI PC 탑재용 칩을 출시했는데 2분기부터 HP와 그 레노버 제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AI PC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대신에 디바이스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앱을 사용합니다. 이번 제품 출시로 AMD는 PC 시장에서 인텔, 엔비디아와 경쟁을 할 것으로 로이터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금요일에 무려 10%가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동안 미국 주식 강세를 주도해온 매그니피선트 7의 주가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기술주들의 주가가 급락한 배경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과 중동 지역의 긴장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원인입니다. 특히 그 고금리는 기술주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 TSMC가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점도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 충돌이 생길 때마다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도 그렇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말의 4차 반감기를 앞두고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홍콩 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것도 호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홍콩 ETF에 대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토 자금의 그 비트코인 ETF 투자를 허용한다면 미국 ETF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겠지만 중국 당국은 본토 자금의 비트코인 ETF 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 본토 개인들의 비트코인 ETF를 허용한다면 아마도 본토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전체적인 긍정론은 여전합니다.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영향으로 금값은 이번 주에도 상승해서 2,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값 전망치를 2,7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구리 가격도 4.5달러를 넘어서면서 22개월 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AI 붐이 불어오면서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구리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2030년의 구리 수요 100만 톤 증대를 견인할 것이라고 했고 인베스팅닷컴은 구리 가격이 향후 2년간 75% 급등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금이 고점이라 부담이라면 구리나 은 투자가 대안이라고 조언했습니다.